국민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오히려 더 지적하고 언급하고 강조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또 이게 지나가고 우리는 박수 부대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함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이어오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 프레시함의 얼굴이죠. 우리 박경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 의원이십니다. 우리 이경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8월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모든 결정이 납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과연 어떻게 나올지. 다만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이제 결선 투표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로 1등을 뽑는다는 거죠. 물론 과반을 처음에 차지하면 거기서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후보들이 3명인 가운데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3순위에 있는 후보자의 1번이 아니라 2순위에서 이 표가 이제 나머지 두 후보에게 이제 표가 나눠지는 그런 이제 선호투표제 방식이라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우리 전북의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당대회 후보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을 어떻게 우리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민심이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분당되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당대회 순회 경선하면서 그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그 뭐 인신 공격성까지 발언이 나오고 또 증거가 없는 여러 가지 뭐 신천지 문제도 이제 정점이 돼 있고 또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윤리 재수 문제까지 양쪽 진영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제 판을 이렇게 흔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진흙탕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분수령이 될 터닝 포인트를 또 만들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 호남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주말에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데 역시 이거 끝난 뒤에 어떻게 될까 관심에 이제 초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좀 어른스럽고 또 뭐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그 전대가 끝나면은 악수하는 어떤 모습 또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대목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동안의 순회 경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일에 있을 호남이죠. 전남, 광주, 전북이 상당한 권리당원을 차지하고 있고 16일 이제 서울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17일까지 이제 합산한 점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70%나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최대의 이제 고비의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전북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희웅 장님 예, 왔다 가긴 하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취재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이 뭐 공약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 새만금 사업이나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화된 이 지역 의료 문제, 국립 무전원 문제, 예. 또 이 청년과 일자리 문제, 뭐 균형 발전 이런 분야의 뭐 선문답 형식으로 지금 질러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대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남 대회전 그러니까 호남의 권리당원이 한 50만 명,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이 한 56만 명인가요? 그래서 전체의 70%이 대회전이 최고의 이제 정점에 달하니까 지금 남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각 후보들이 전라북도나 이 호남 표심을 구애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뭐 공약도 내놓고 또 실제로 본인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당대표 선거의 후유증을 예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당대표 후보 이 세 사람 정도는요, 굉장히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뭐 분당 이야기도 뭐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많은 정치 역정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겪어온 사람들이고, 특히나 다음 대선을 앞두고 바라본다면은 지금 뭐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이 이게 내란당이 다시 또 뭐 후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민주당에 저는 이니시어티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싸울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난타전 뭐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저는 당 대표 선거 이후에는 아마 정치 거목들의 뭐 처신에 맞는 그런 어떤 당의 화합을 위한 뭐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경재 의원님 지난 그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와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친명과 친청 어떤 구도 싸움도 돼 있고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당대표 선거가 단순히 어떤 공천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권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누가 민주당의 핵심이냐를 가리자는 것인지 조금 그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권력 지형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열한 그 경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또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촉발된 대목은 저는 일단 정청래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좀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이거는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래? 이거 뭐가 좀 좀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런 그 결이 다른 어떤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명청대전에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정책이랄지 또 공약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것이 오로지 친명 마케팅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김민석 후보는 분리할 수가 없다. 국정을 같이 했다. 설계를 같이 했다. 내가 가야 된다는 쪽이고 또 이제 그 워낙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한때는 60% 4% 올라갔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청래도 나는 이재명 정부를 한 번도 내가 싫어하고 반대에 선 적이 없다. 같이 네. 어려울 때 내가 도왔다. 다 예. 이제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가 좀 더 세죠. 그런 친명 마케팅 전대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당원들이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의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이 아마 뇌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 만약에 전대 결과가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4년 남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순탄한 길 또 거기에 이제 반발하고 또는 대야 관계도 좀 설거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확보가 될 거고 다만 정청래 후보가 될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 친명 어떤 위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권력 지형의 어떤 그 권력 창출의 어떤 기반을 볼 때는 상당히 자기 칼날을 좀 세울 그런 전망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2028년도 4월 12일 날이 총선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넘어가면 바로 이제 총선 모드로 가게 되는데 당 대표가 공천권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공천을 주고 있다는 건 자기 이제 이 권력을 창출하는 거고 그 권력은 그 이후에 31년 뒤에선 대권에 가도란 말이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치열하고 격렬하고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30%의 비율을 갖고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큰 어떤 흐름을 놓고 이 전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전북을 좀 이제 주목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에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좋은 일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 당 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지사 경선의 연장선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북에서 10석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 전북에서 다음 2028년 4월에 총선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구도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뭐 전북의 변화를 또 줄 것이냐 또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또 그 나물이 그 밥일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북의 이 전당대회를 총선으로 연결시켜 보면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배제될 확률이 높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혜택은 이제 복당도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전대가 사실상 전북만으로만 좁혀보면은 이게 지방선거 2라운드와 그렇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어떤 프레임이 뭐냐면은 반청과 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택 도지사를 포함한 그 지금 현역 그 자치단체장. 단체장들 네. 여기를 이제 친청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포함해서 낙천자들 또 낙선자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반청 쪽에 이제 해당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2라운드가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청계는 정청래 후보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반청계는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거나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북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라북도 뭐 어떤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서 세계관이 다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봐야 나머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은 나머지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게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차기 이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년 후에 있는 23대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또 하나는요. 또 2년 후에 총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또 2030년인가요? 그 당시에 차기 대선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컨대 차기 당대표 경우는 대선에서 이 공천권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또 선수로 또 대선 후보로도 뛸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청래 후보는 나는 대선에 안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지금 말하고 또 당시에 뭐 정치라는 것이 명분 쌓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북 정치권에서 누구한테 줄 서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차기 대선에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입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다만 총선과 연관되는 것은 뭐 국회의원 10명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전체 정치권이 움직이고 그야말로 뭐 사활을 건 그 뭐 죽게 하지 뭐 까무러치기 싸움 아닙니까? 지금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지금 그 보면요. 왜 그렇게 하는 네. 이유가 네. 이게 이제 자기 대선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까지 다 계산을 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에 정당 정치라는 것이 그 정당의 당 대표 가장 누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공천권으로 연결돼서 이제 포석이 되는 건데 이경재 의원님 지난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민선 9기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북에서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무소속도 있었고 그렇죠. 다른 뭐 국민의당의 정당도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만큼 이렇게 민주당에 올인을 해준 적이 없었다면 이 전북을 바라보는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의 전북을 바라보는 이 생각도 역시 그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물갈이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기회가 될 것인데 과연 이런 정치가 전북의 정치력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나 데이터를 전남 광주에 800조 다 몰아주면서 우리는 패싱당하면서 우리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소외감 더욱더 더 가중되고 있는 속에서 전북의 권리당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심이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아까 우리 박 기자가 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명청대전 당원들의 이제 내려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단체 시장 군수가 3명이나 무소속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싹쓸이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훨씬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전대를 치르게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좀 분화가 됐어요. 전남도 마찬가지고, 전남 광주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 시절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지방 공천의 어떤 그 역기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의 어떤 불공정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42%라고는 프로테를 얻고 그 세력이 반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2,000명이 그때 그 공천 과정에서 블레이크가 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정청래는 내가 끌어내리겠다 전대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응집력을 보이면서 반대급부를 얻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인데, 우리 그 전대를 끝나고 당 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선거가 끝나면 다 그 염두에서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좀 이쪽 출신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당 그렇습니다. 지도부에. 당 대표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병도 원내대표도 있고 뭐 이성윤 최고는 이제 사의를 하고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당 대표 지도부에 가야 우리 어떤 느낌이랄지 요구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 조치하고 또 입법 조치할 것은 입법 과정을 이제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정책으로서 성립이 되고 계속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순서인데, 당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밀려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초전격이 이번에 전당대회 지도를 뽑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이랄지 어떤 도민들도 좀 이해를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일지.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충청도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충청도는 그 내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충청은 길이 이것이다 하면은 네. 어떤 길이 됐든 간에 올인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많이 드는데, 우리 전북도 한풀이만 하지 말고 정이냐 뭐 청이냐 한풀이만 하지 말고 우리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담보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현재는 뭐 그것이 그거 아니야 누가 돼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전북일보 저는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기고글을 이렇게 보내온 그런 분, 네,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내정이 강한 분인데, 보면은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전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쏟고 다니는데, 장밋빛 다청사진이죠. 네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막 후속 조치를 뭐 하겠다, 또 입법 과정 내가 하겠다, 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그 장치화할 수 있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거짓으로 또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반드시 단죄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한테 속는다. 그런 아주 뼈아픈 내용을 이제 보내왔는데, 네. 아마 우리 하마이커도 그런 측면을 아마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네네. 우리가 정치 이벤트 때마다 밀어주고 또 얻어먹지도 못하는, 네. 반대급부터 챙기지 못하는, 또 그리고 다음 선거 때는 또 밀어주는, 그걸 이제 네. 뒤풀이왔던 거에 대한 반성이란 말이죠. 근데 상당히 그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장치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다만 이제 리더가 전당대회였던 그 대표랄지 초구위원 간 그 리더들이 이런 어려운 또 진실한 절실한 이 심정을 반영시켜 가지고 뭔가 좀 당론이랄지 이렇게 채택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솔선수범을 해줘야 되는데, 또 당 지도 입장에서 보면 전남 광주도 있죠, 충청도 있죠, 뭐 경기 인천도 있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영역이. 네. 그런 것들 뒤풀이한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제도화 시킬지 두고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의 큰 선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냈냐면요. 전라북도의 인물을 좀 키우자. 또 전북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자.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어요. 뭐 언론이든 시민사회단체.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컨대 뭐 이성윤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고 지금 거의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지금 5인 6위. 네, 5등까지 들어가야 그럼에도 될 것. 불구하고 이성윤 의원을 구하자라는 이야기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경우는 굉장히 뭐 지역 여론이 우리 전북 사람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동안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물을 키워서 중앙정치를 보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뭐 복수혈전 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예. 당선된 사람들 이게 도지사든 시장 군수든 지방 의원이든 떨어진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끌어내릴 수 있는 지렛대가 뭐냐? 이게 이제 이번 전대가 되는 것이죠. 네. 다행히 또 전대에서요. 이게 구도가 반청과 또 뭐 이 뭐랄까요? 지금 친명과 친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청과 친청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투영할 수 있는 별도의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당선된 사람들은 나에게 공천권을 줘서 당선된 이 정맥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대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정말 까무라치기로 뭐 밤잠도 안 자고 요즘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날씨가 막 30도 아니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요. 먼저 토크쇼 하면은 사람들 다 지금 정치인들 다 가거든요. 시내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토크쇼에 가가지고 그런 정도로 열성적인 것은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 대리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몰 되다 보니까 우리 전북 사람을 키워야 한다랄지 뭐 전북 현안을 뭐 해결해야 한다 이 목소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네. 참복해는 핵심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복당 문제거든요. 그렇죠. 복당 네. 문제. 네. 그 그리고 문제도 있죠. 지금 당원들도 나의 지지 세력한테 호소하면서 이제 숏폼도 이제 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 돼야 내가 복당을 합니다. 김민석이 되면 저는 그렇죠. 복당합니다. 예, 예, 이렇게 예. 하고 다니거든요. 예, 예, 아마 그렇죠. 전남도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히네 하니까 정청래 후보 진영에서는 정청 후보가 얘기했죠. 감점원에서 그 공천 탈락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재를 하겠다. 또 바로 이제 그 반대 급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이 현재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걸 쇼폼으로 계속 날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아쉬운 것이 이제 이 큰 선거에 큰 잔치판에 전북이 없는 거죠.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정치적 어떤 입지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잘 줄을 서야 할 것이냐, 누구와 같이 서야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게 예,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제가 이제 이 언론인으로서 중간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맞는데 이 맞는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뼈 아픈 사실이 이분들이 이 정치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북의 현안이라든지 네. 전북에 무엇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가. 사실은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왜 그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데이터 AI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면 전북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인프라를 어떤 준비를 했는가? 최소한 반도체와 데이터가 가려면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전력의 수급률이 80%밖에 안 돼요. 한비도 원전 6기가가 있어서 전남 광주는 전력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곳을 가잖아요. 입지, 용수, 주민의 수용성, 그럼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가?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만금 이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거기에만 줄 서 있고 거기에만 목만 내밀고 있으면 니들 항상 그런 식으로 입성했잖아. 당선됐잖아. 서울처럼 경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시받는 거죠. 선수는 쌓여가는데도 죄송합니다만 지금의 현역분들 뭐 노력해서 되셨겠습니다만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 받아서 되셨겠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현실의 주소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목 매달아야 되겠지만 진짜 공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발적 발전이라고 말하는 도지사에게 있어서 진짜 내발적 발전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카지노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도민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오히려 더 지적하고 언급하고 강조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또 이게 지나가고 우리는 박수부대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워. 저는 어제 송영길 큰송이 출범식에서 사회를 보면서도 저는 뭐 돈 한 푼 받지 않고 사회 받으면서 제 목소리 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는 너무 박수부대 아직도 좀 이게 뭐 박수부대 정도만 되면은 네. 그래도 우리 어떤 정서적
그 소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그 당대표 후보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지금 치고 패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멱살 잡고 지금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후유증은 어떻게 올 것이냐 이것을 사실은 중앙 정치는 이 차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중앙에 뭐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또 계산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 분당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당대표 선거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이 전북의 정치권에서 또 양쪽이 또 찢어져서 또 그러니까요. 싸우고 예컨대 이렇지 않겠습니까? A라는 후보를 지지한 그 후보 지지 세력이 A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B를 지지한 후보 세력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은 2년 동안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내세워서 우리 사람이 또 되도록 총력전을 경주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 2라운드처럼 네. 지방선거 3라운드, 4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야, 그게 정치고 이제 그게 예. 정치라고 이제 아, 치부해 버리면 이제 예. 생산성이 없는 거고 또 이런 정책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을 끌지 못해요. 원래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추동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하메커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지역 언론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지역 언론은 예. 물론 정론 집필도 사명이긴 하지만 지역 의제를 던져주고 끌고 가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네. 지역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의제를 설정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컨대 아까 이제 뭐 새만금 우리가 분산 투자 요구했는데 패싱 당했잖아요. 예. 그 광주 전남에 896조가 이제 반도체가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지? 화해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을 하여금 추동시켜 나갈수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언론인데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그 분량이 7기가와트가 나와요. 그리고 광주 그 공항에 들어가는 SK 삼성 그게 6.4기가와트가 필요한 양이거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공급량은 충분히 여가 많아요. 그리고 용수도 마찬가지예요. 금강 수계 있죠. 만경강 수계 있죠. 또 용담댐 물이 하루에 135만 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왜 그렇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만히 여건이 어떤 그 여건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도 그 뺏기고 왜 분산 투자 않냐 이것만 가지고 손가락 들면 한단 말이죠. 네. 이걸 또 질책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또 언론의 역할은 지역 언론에. 그래야 다음에 새만금에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에너지 정책을 새만금에 이제 수립을 해야 돼. 개통 문제랄지 재생 에너지 문제랄지 또 현대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 9조 원 투자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중에 태양광 발전이 1조 3천억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2월 27일 발표하고 8개월, 6개월 지났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디다 태양광을 하지? 위치도 없어요, 지금. 근데 6월 29일 날 광주전남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광주공항 입지를 다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내고 예, 있고요. 우리는 그만큼 준비도 않고 미래에 대한 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도 노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분산 개치를 안 해주냐만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전남 광주하고 우리 전북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누가 해야 됩니까? 도민이 해야 됩니까? 정치권이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날카롭게 지적으로 추동시켜 나가는 그 역할 기능을 지역 언론이 해야 된다. 정치권이 안 하면은 가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역 언론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정치권이 그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수 있는 이 3단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도민들에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전혀 누가 당대표가 되지 거기에만 지금 기웃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주문을 또 의제를 작동시키면은 그에 대한 이제 과제잖아요. 현안이고 그에 대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구체성과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렇죠. 해답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동시켜 나가면 되는데 그 아웃라인만 던지니까 구체성 방법이 없잖아요. 항상 그 말만 되풀이하고 그렇지. 그거 안 되면은 정치권 탓하고 그러니까 정치권 그 다음에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제시하고 있는 하멘커 TV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최소한 전북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고 비전을 정말 질문으로 던지는 이 하멘커 TV의 프레시함 정치 토크 많이 좀 봐주셔야 되고 전파 좀 해주셔야 아니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서로 공유해야 돼. 이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 예. 하면까 정치하세요. 아니 정치는 아니 제가 이제 현직 기자로서 우리 저 선배님이 지금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전직 우리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건 전혀 네, 아니고.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맞습니다. 그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역량도 좀 부족하지만 이게 반도체라는 반자가 나올 줄은 우리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기껏해야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 뭐야 농식품 산업 그다음에 뭐 바이오 융합 산업 2차 전지 이런 정도 2차 전지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지방 이전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나올 네. 것까지는 우리도 참 예상을 못했고요. 뭐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전북 언론들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여론도 전달하고 좀 또 정치권도 질타도 좀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청와대의 핵심 세력이라고는 또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국가의 전략 산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반도체 반이 여기로 올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건. 근데 이미 예, 예. 주식 시장이나 이 예. 반도체나 데이터나 이 AI, 피지컬 AI로 가고 있고 이 모든 또 전력의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가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광주 전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제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 이걸 왜 우리 정부의 정치권은 전북의 정치권은 왜 이런 것들을 감지를 못했을까? 아니 뭐 안호영 의원이 감지를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죠. 그거는 용인 반도체의 전력이나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새만금을 언급한 정도에서 끝난 것이고 그걸 네.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지난 6월 29일 날 네. 분산 투자가 갈 수 있는 정말 징검다리 역할을 아주 잘한 예. 정치인이 됐었겠죠. 왜 제기를 했는데 또 줄기차게 제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또 했었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안호영 의원이 어떤 핵심을 찔르긴 찔렀어. 예. 그리고 용인 반도체는 이제 일반 산단이었다가 국가 산단으로 2024년도에 이제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전력이랄지 용수랄지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는 그 함의가 있어요. 국가 산단으로 정한한 거는. 근데 이제 일단 SK는 착공을 한 거고 네. 삼성전자는 착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적 유물 발굴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걸 분리해가지고 삼성은 적어도 새만금에 왔으면 좋겠다. 네. 희망이다. 그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과제로서. 그러면은 새만금에 왔을 때 뭐가 필요하지? 전력. 용수 어떻게 공급하지? 이걸 짜셔야 되거든. 그렇죠. 구체적은. 네. 근데 이런 거라고 그냥 이쪽으로 분산해야 된다고만 하니까 울림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북 정치권의 현 주소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가 이것을 최소한도로 감지를 좀 했어야 하는데 이건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원택 도지사마저도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 문제 중앙의 흐름을 우리가 타지 못했던 거, 뭐 감지하지 못했고 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산단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뭐 SK나 삼성이 나 이쪽 지역에다 투자할 테니까 이쪽을 지정해달라 이런 것도 또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전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업들도 요청을 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뭐 그쪽이 적지라고 이렇게 봤다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 새만금의 경우는 저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 됐으면은 앞으로의 2차, 3차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지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메가특허법에다가 집어넣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공장 건립과 관련된 이 정부 차원의 그 어떤
공모와 이게 최근에 이제 선정을 과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안 된다고 하면은 광주 전남과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공장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문제가 또 핵심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핵심 이제 의제가 돼 있는데 예, 예.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후에 새만금에 연결되는 소부장이랄지 예. 제2의 제3의 후속 조치들이 있다. 그걸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3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제 약속인데 예, 예. 그러면은 새만금에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개최해야 돼. 새만금 몇 건 좋아.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야 당한테 당론으로 그래야 정부한테 예산 조치하고 그게 나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전당대회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전략도랄지 정치권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비 없잖아요 지금. 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8월 17일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의 후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제 잘 끌고 가겠습니다만 이 전북의 권리당원들이 또 우리 전북 도민들이 보여준 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좀 파악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 전북의 지금 현 주소를 또 파악하면서 우리 또 전북 정치권이 또 지자체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끊임없이 그리고 언론이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8월 15일이 이제 전북 전남 광주 그렇죠. 예, 예. 이제 순회 경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아마 15일 결과가 16일 서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굉장히 때문에 크다고 봐요. 예, 이번 토요일 네. 우리 전북에서도 아마 19만 명의 호남에서 한 50만 명이 이제 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전당대회는 권력을 창출하는 큰 정치 이벤트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는 당부랄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또 네. 정책 과제도 많이 제시가 돼 있고 그걸 추동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입법 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산조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이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전 전당대표 때 한병도 현재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당원들도 다 응집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민주당 당원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현상이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이제 이 김민석 정청래 분화되면서 근데 적어도 그걸 떠나서 부두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당론으로 채택되고 또 제도화할 것은 입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응집력을 보여가지고 대표성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후보한테 좀 몰아주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역 어떤 욕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박경욱 전. 좀 두루뭉실하게 하셨는데 그 전북 출신의 이성윤 의원을 좀 지지하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올라가서 중앙 정치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뭐 전북 정치력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대표성 있는 인물을 좀 뽑을 필요가 있다. 뭐 권리당원들이 요즘은 굉장히 의식들이 있습니다. 뭐 이 지역위원장이 오더를 내려도 이게 먹히지를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북의 표심이 저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향해서 권리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명청대전 자꾸 명청대전 하는데 뭐 명나라 청나라인지 자꾸 약간 그것보다도 우리의 대전은 사실은 전북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냐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다. 앞서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항상 우리가 큰 선거에서 우리는 뭐 총알만 되는 뭐 그 어떤 총알바지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의 소중한 표를 좀 더 이게 값싸게 판다고 해야 하나요? 값싸게 뭐
활용하지 말고 좀 더 비싸게 좀 더 네. 우리 전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비싸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우리 전북의 존재감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패싱 당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어질 그 현안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는 이 현 주소 속에서 우리 전북의 도민들이 3%도 전체에 안 되는 뭐 경제 지표와 인구와 모든 열악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전북 특별자치도에 우리 도민들도 살아 있다는 것,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또 당원들의 어떤 표심도 살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북의 정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레시함 정치 토크 오늘 프레시함의 박기웅 국장 그리고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인 이경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